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포항공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 제가 13년 전이죠. 제가 13년 전에 포항공대에서 알게 되고 또 지원하게 됐을 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또 저도 이렇게 서서 이번에는 학교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 학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 이러면은 글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사회에 진출해서 또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포스텍에 대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딱 하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포항공대 포스텍을 다닐 때 제가 무슨 특별하게 뭐 비범하게 뭐 잘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체중을 보면 굉장히 비범하겠지만 그쵸? 체중은 거의 탑 0.1%죠. 근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포항공대 내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거 아닙니다. 평균 정도의 어떤 성적을 받았었고 활동도 그렇게 많이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포스텍을 다닐 때 한 번은 뭐 유럽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유럽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6개월 동안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제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학교에서 기회를 제공해줘서 갔다 온 거죠. 더군다나 그 6개월 동안 인턴십을 갔다 올 때는요, 그냥 단순한 연구나 뭐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어떤 산업계에 쓰이는 그런 것들 많이 연구했어요. 특히 어떤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어떤 삼성의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사실 일개 대학원생이 삼성에 있는 계열사죠. 그런 대기업들의 전략을 컨설팅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런 기회를 우연찮게 얻었었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또 많은 기회를 잡았었어요. 학교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제 경험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학교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학교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와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저희 학교의 지금 가장 최신식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24시간 동안 지금 저희가 열어놓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24시간 동안 연다는 얘기는 24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만큼 저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실력을 쌓고 사회에 나가서 기회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가 아니라 아마 공원 같다는 느낌 많이 받을 겁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조경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그런 조경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안정을 얻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오셔갖고 공원처럼 이렇게 산책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되네. 이거는 저희 학교 어떤 건물 전경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 건물은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자그맣죠? 무슨 건물이냐면 저희 학교 내에 있는 술집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은 이제 시험 잘 봤다고 기분 좋다고 가고요. 시험 못 보면 시험 못 봤다고 위로한다고 가고요. 뭐 여러 가지로 참 즐겁게 활용하는 술집이에요. 저도 여기서 참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많은 친구들 여기 사귈 수 있었죠. 눈 올 때 사진입니다. 아까 봤던 그 술집의 사진이고요. 계속 해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먼저 저희 학교의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인재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교의 비전은요.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간 위대한 대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린
사회가 겪고 있는 또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특히 과학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삼고 있고요. 예, 저희의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수학, 과학에 대한 재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꿈과 열정, 잠재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뭐 좋은 말들은 막 써놨지만 결국 저희가 원하는 인재는 뭐냐? 결국 이공계 분야에서 정말 세계 탑 클래스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인재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렇죠? 리처드 파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아마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다면은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20살부터 30살까지의 그 10년 사이에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은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만, 뭐 스티브 잡스, 뭐 그런 인재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 앞으로 학생들의 10년 사이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단순히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저희 학교 출신으로서 현재 사회에 나가서 또는 저희 학교에서 또 학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학문 쪽으로 나가신 분들은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좀 아시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 학문 쪽으로 나가길 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박사까지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되고 나면은 보통은 많은 학생들은 교수가 되기를 꿈꿔요. 교수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아무나 교수가 되는 건 아니죠. 박사학위 받고 나서 교수가 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출신으로서 박사가 되는 비율은 거의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교수가 되고 싶다 또는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은 저희 학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높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을 좀 소개하죠. 이분은 현재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산업경영공학과에 지금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 손영준 교수님은요, 사실 저희 학교에 올 때는 그렇게 특별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한 대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셔서 26살에 애리조나 대학교의 역대 최연소 교수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노력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또 애리조나 대학교의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계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고 출신이냐 과학고 출신이냐 영재고 출신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누가 동기부여를 받고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는 그 미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영재학교에서 탑 클래스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위치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그 학생은 예전에 잘했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죠. 즉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분은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선하진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떤 재활의학, 의공학 또는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수나 또는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손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대표적인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그래핀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핀을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든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흑연에 붙여서 뗐다 붙였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래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핀이 뭐냐면은 흑연이 원래 탄소 분자들의 그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쭉 펼쳐진 어떤 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겹을 떼는 한 겹이 바로 그래핀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그게 워낙 어떤 전기 전도도나 이런 데 특징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데 많이 쓰여요.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대량 생산해야 하잖아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스카치 테이프를 막 붙였다 뗐다 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 그래핀의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2010년에 그래핀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올 때, 그때 이분도 노벨상 후보에 뭐 넘버 3, 넘버 4쯤으로 거론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노벨상을 받았던 교수님은 콘스탄틴 노보슬로프 그리고 안드레 가임 그 두 분만 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화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 화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예, 이분은 현재 UC 데이비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현재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죠. 이분이 연구한 분야는 어떤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또는 연료전지 이런 분야예요. 사실 이분은 학부를 다닐 때 그렇게 막 학점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자기의 길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UC 데이비스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받고 계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뭐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하시면서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은 가장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사실 특히 생명과학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생명과학자로서 어떤 성공을 한다 또는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학술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거예요.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학술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어떤 세계적인 학술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엔 또 하나의 학술지가 더 있습니다. 셀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개의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것을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논문을 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요.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저희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그 유럽에서 연구를 할 때 셀과 네이처라는 학술지 두 개에다가 논문을 냈습니다. 평생 한 개 내기도 힘든 논문을 이 학술지에 2번이나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캠브리지 대학교, 지금 영국에 있는 그 대학입니다. 바로 그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해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은 생명과 다니면서 많이 뵀어요. 사실은 종종 뵀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 그런데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또 뭐든 예, 저보다 4살 많은 분인데 굉장히 그 친절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외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지금 저희 학교 출신으로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아시지는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대학에서만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한국 대학에 교수님으로 가 계신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아래쪽에 있는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나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거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학생들도 한번 보죠. 예,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학교에서 역대 최단 기간으로 석박사를 받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졸업을 했는데요. 이 학생은 자신이 논문을 11편을 썼어요. 그 3년 반 동안. 대단한 학생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논문을 잘 썼느냐? 이 학생이 무슨 천재냐? 이랬던 건 아니에요. 단지 이 학생은 연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았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를 하면서 배웠던, 터득했던 노하우들을 사실은 자료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 학생을 소개시켜준 이유는 논문 11편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연구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저에게 많은 인프라들과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친구 아마 스탠포드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탠포드에서 지금 또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기분 나쁜 멘트를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굉장히 수학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고등학교 때는 경시대회 같은 데 많이 나갔죠. 자신의 뭐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학생들이 그렇게 챌린징한 것들 나가는 경우를 별로 많이 못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반영이 안 되니까, 대학 입시나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챌린징한 대회를 찾아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대나 또는 뭐 카이스트나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국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수학 경시대회예요. 근데 그 수학 경시대회에서 저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탑 클래스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에요. 사실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과 영재학교를 들어갔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처음 들어올 때 저희 학교만 합격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학교들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게 분명한,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혼도 나고요. 또 무지하게 많은 조언도 얻었고요. 정말 따뜻하게, 또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을 케어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화가 교수님께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던 과목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났던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교수님께 질문하라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나중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성적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 근데 적어도 당신 노력을 하니까 훌륭한 화학자나 학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할 때쯤 시즌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학 갈 생각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추천 써줄게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단순한 교수님이 아니라요. 그 교수님이 분석화학계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교수님이었어요. 실제로 교과서에 교수님이 만드신 분석화학 기기가 실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수학과에서 미래의 한국에 최초로 필드 메달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수하기 때문에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저희가 케어를 해주는 게 저희 학교 강점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도 또는 저같이 평범한 학생도 다 하나하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에요. 또 어떤 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또 많은 장학금을 받고 해외로 나간 학생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장학금을 받았어요. 해외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연 5만 불 해외 장학금 받았고요. 그리고 스탠포드하고 MIT에 원서를 냈습니다. 박사과정 원서를 냈는데 스탠포드에서는 연 6만 불을 주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MIT에서는 연 2만 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스탠포드로 갔다면 연 11만 불을 받으면서 박사과정 받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이죠. 그렇죠? 1년 1억 1천만 원을 받으면서 박사과정 받는데 이 친구는 MIT를 택했습니다. MIT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MIT가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가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인 학생이에요. 사실은 스탠포드나 MIT가 다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명성만 보자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조금 돈이 적더라도 선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용기 있는 학생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삼성장학금 받기 전에 면접을 봤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면접관이 당신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또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사람의 꿈의 크기와 그에 대한 노력의 크기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꿈의 크기와 노력의 크기를 보고 학생들을 뽑고 싶습니다. 지금의 성과나 당장의 뭐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방금 그 학생이고요. 어떤 학생은 아까 말했듯이 해외로 나갈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외를 나갔습니다.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었는데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특히 해외로 나갈 길을 많이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 대만을 가고요. 그리고 예, 호주에도 가네요. 그리고 미국도 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갑니다. 세계 일주를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총학회장까지 되네요. 총여학회장까지 되네요. 그리고 유럽 명문대 탐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예, 인디언 마을 탐방.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도 학교 돈으로 탐방을 가봤지만 이런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제 맛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남의 돈으로 하는 게. 돈 쓰는데 거리낌이 없거든요. 예, 이 친구들 역시 이런 해외 경험들 토대로 많은 것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기술경영과정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 본인이 찾아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기회들이 저희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학생은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친구 같이 말이죠. 예, 또 어떤 친구들은 예, 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요새는 다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찍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명소 같은 데서 사진 찍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흔들린 사진 나오면 속상해요. 다시 가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사진이라는 게 세 개의 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 개의 점이 흔들린 궤적을 찾아서 역으로 회복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사진을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 점이 바로 그 궤적이 흔들린 점이에요. 대단하죠, 사실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뭐 외계인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포토샵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어도비사라고요. 그 회사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현재 지금 이 학생이 만든 기술은 포토샵에 탑재가 됐고요. 대단한 학생이죠,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지만 만든 거는 굉장히 비범한 기술을 만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영어 성적은 안 됐지만 학부 때부터 영어 참여제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써서 예, 스탠포드에서 또는 MIT에서 와라라고 오히려 역으로 스카우트까지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됐지만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MIT하고 스탠포드에서 예, 와라라고 오히려 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예, 동아리에서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한글 로봇인데요. 한글 교육 로봇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이 각자 어떤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 점, 동그라미 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글자를 만들면은 각 파트가 위치를 인식해서 그 글자에 맞는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는지. 네, 이제 이 영특한 한글 로봇은 지난해 국제 로봇 디자인 대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네, 되게 재밌죠?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학생들이. 딱 28만 원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해외 어떤 로봇 대회에 나가서 극찬을 받고 돌아온 작품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예,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큐브를 풀어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기계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이 학생이 다 만들었어요. 이게 딱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4년 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실력이 그 4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예, 뭐 방수 섬유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예.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좀 비즈니스 쪽으로 진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연 3천억을 굴리는 어떤 벤처 캐피탈사의 대표가 된 분도 있고요. 또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 교육용 솔루션 사업을 또 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학교에 다닐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해커의 최초 1세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랑 그 당시에도 해킹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선봉했었던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범죄자죠.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그때는 뭐 아무래도 해킹이라는 게 조금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을 텐데 어찌됐건 그때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안철수 연구소의 최고 기술 경영자로 지금 가 계신 분입니다. 현재 고려대 교수시기도 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디오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KT에 250억에 팔았습니다. 그 기술만 가지고도 어떻게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동영상 여기 상영되는 거를 그냥 스마트폰에서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찍힌 그 동영상을 찾아서 아예 스마트폰 자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3년 전까지 서울대 교수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다가 지금은 KT 종합기술연구원 최연소 팀장으로 가서 KT 미래를 짊어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분 역시도 어떤 대학원에서 연구 노하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격투기대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자, 어떤 분은 또 구글 본사에서 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래 포스텍현 여러분. 저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재욱 박사입니다. 저는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암호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구글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포스텍의 문화가 저를 끊임없이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포스텍을 구글링 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오글거리는 영상이긴 합니다만 아까 봤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구글의 핵심입니다.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성공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대3인 학교입니다. 이런 비율을 가진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1년에 3,500억의 예산을 쓰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토탈 수가 학부 1,300명, 대학원생 한 1,800명 정도니까요. 학생 1인당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많은 신경 쓴다는 이야기고요. 대신 저희가 이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량으로 따지자면 저희 학교는 한국에서는 정말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4년 뒤에 또 훌륭한 어떤 학자, 훌륭한 기술을 가진 채 나가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냥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은 채 공부만 하라고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학생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남학생이 많기 때문에 저 왼쪽 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학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외국어라든가 또는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교수님 모셔와서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과목들이 전부 다 저희 인문학 과목들입니다. 인문학, 철학, 사회, 언어, 또 체육 과목들 등등입니다. 심지어는 여름에는 조정이나 윈드서핑 같은 과목이 열리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스키 같은 과목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과목 개설해 놓고 있고요. 또 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2년 정도 휴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학생도 많고요. 물론 대부분은 다 실패를 합니다만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교육 쪽을 좀 더 살펴볼게요. 특히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은 학생들 수준별을 따라서 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너 클래스라고 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업을 듣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학 2를 학교에서 다 배우진 않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에 대해서 잘 못 배운 부분, 그리고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아, 나 이 과목 어려워 라고 신청을 하면은 학교에서 그 과목에서 A0나 A+를 받은 선배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할 겁니다. 물론 과외라면 과외비를 내야겠지만 과외비는 학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좀 자발적인 학풍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선배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학교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모여서, 선배들이 모여서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보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의 등록금은 다른 일반 사립대학의 반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79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입학하면 일단 현 장학제도에서는 전부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들어와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요. 등록금으로 낸 돈을 다 합쳐보니까 다 합해서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장학제도를 몰라서 낸 거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학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연구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저희 학교의 원래 특징 자체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모토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해외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1학년 때부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연구 과제를 설정해서 또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이유는 저희는 학부는 11개 학부밖에 없지만 연구소가 70개가 있는 학교예요. 로봇 연구소, 생명과학 연구센터, 또 노벨상 상관학교로 부르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분원까지 저희 학교에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방사선 가속기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데요. 그 옆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세계에서 3번째로 지금 4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 인프라로 따진다면 저희 학교를 따라올 만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 50년 이하 대학 중에서 저희를 3년 연속 세계 단독 1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저희 학교를 영국엔 더 타임즈에서 세계대학 28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28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보시면은 모르는 대학들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28위로 넘어가 볼까요? 28위에는 저희 학교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조지아텍이라든가 그런 대학들 역시 세계적인 공대입니다. 세계 탑 클래스의 공대예요. 그만큼 저희 학교 역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잠깐 참고로 저희 학교에 라이벌이라고 우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도 옆에 보시면 퍼듀 같은 대학들도 있고 도쿄텍 같은 대학들도 있고 펜스테이트 다 좋은 대학들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서울대도 좋은 대학입니다. 다만 저희 학교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대학 랭킹을요 그냥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대학 랭킹은 사실 어떻게 매기냐 나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에 보여드린 랭킹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나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상당히 초점 맞춰서 매겼고요. 이 랭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인지도에 좀 초점 맞춰서 매기는 랭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서울대 조금 이 랭킹에서 밀립니다. 보시다시피 레퓨테이션 200점이고요. 그리고 연구에 대한 부분 10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대 조금 밀립니다.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레퓨테이션 저희보다 훨씬 높아요. 85점, 51점 이런데 연구가 54점이거든요. 근데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레퓨테이션, 명성은 57점, 37점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구의 질은 77.4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연구 성과, 질적인 부분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질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지제도나 또는 학생들의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어떤 복지제도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죽이 떴는데 이게 뭐냐? 사실 타지에 살다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학생 식당에 30분 전에 전화를 합니다. 좀 속이 안 좋으니까 죽 좀 끓여주세요 라고 전화하면 그 학생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죽을 끓입니다. 그 정도로 학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혹시나 문화생활이 부족할까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어떤 문화팀을 초청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수의 공연, 오케스트라, 영화, 연극 등등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학생들이 살게 될 기숙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어놨고요. 각 층마다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테이블 매너를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저희 근처에 있는 힐튼 호텔에 지배인께서 오셔갖고 직접 스테이크를 썰면서 테이블 매너를 교육하기도 했었고요. 예, 여기는 체육시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체육관, 체육관 내에 있는 라켓볼장, 헬스장 등도 있고요. 또 옆에 풋살장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옆에 새로 수영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 내에는 최신식 시설에 골프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그리고 심지어는 사우나까지 배치를 해놨어요.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 인원 300명밖에 안 되지, 320명밖에 안 되지만 동아리가 5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밴드 동아리, 또 해킹 동아리까지 있습니다. 얘는 나쁜 짓 하는 동아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정보 보안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아리고요. 댄스 동아리도 있고요. 학기 초가 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공고를 내서 동아리 부원들을 모집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가 없으면 저희는 굉장히 만들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다 각각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축제를 열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가수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남학생이 많다 보니까 여자 가수들이 많이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자 가수보다는 좀 남자 가수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자 가수가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면은 여자 가수가 이렇게 무대 위에 서 있으면은 밑에는 최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군대예요, 이건. 근데 남자 가수가 딱 오면요, 포항 시내에 있는 여학생, 여고생, 여대생들이 다 오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남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쵸? 무엇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자명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남자 가수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합니다. 축제 때는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요, 주점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가을엔 또 다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공대랑 카이스트랑 교류전을 하죠. 저희가 사실은 한 6년 전부터 해서 2년 전까지 4회 연속으로 이겼어요. 이때는 이길 때마다 저희가 총장님께서 기분 좋다고 통돼지 바베큐 30만에 쏘셔갖고 광장에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금 2년간은 지금 졌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있는데 올해는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람 사는 학교니까 다양하게 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 다 하는데 저희가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거는 과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해킹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과학 퀴즈라든가 등등 다양한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해외로 나갈 기회도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학생도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다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단기학을 보내고 있는 대학이에요. 다만 여기 굉장히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에는 저희가 교환학생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못 보내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도 학생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티오피아 봉사활동 같은 걸 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시설도 좋지만 인간관계였어요. 저희는 굉장히 끈끈한 인간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300명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서 정말 서로 간에 좀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졸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제 동기들 중에서 저랑 굉장히 계속해서 연락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만나면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산업계 또는 학계 전부 다 리더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맥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만족을 하고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보다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학교의 어떤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좋은 학교라고 설명을 해도 들어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 되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입학사정관 장수영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이제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마치고 질문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가 끝까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상담 시간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에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학생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학교의 그동안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쟁률은 쭉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한 6대1 정도 경쟁률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단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경쟁률이 약간 그 실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원서를 내보는 친구들은 없고 학교에서 나름 이 정도 되면 포스텍에 한번 지원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민하고 실제 지원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오고요. 저희가 서류를 받았을 때 서류에서 이게 좀 우리 학교와 너무 차이가 날 만큼 실력이 떨어진다 혹은 그런 친구들은 거의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고요. 이 경쟁률은 사실 저희 입학사정관실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올려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쭉 학과가 나와 있는데 수학과부터 단일 계열까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 IT 융합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창의 IT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학과에 따라서 전형이 나뉘고요.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차후에 어느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의 IT 학과는 요 해만 좀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이거는 그 해 창의 IT 융합공학과가 생겨서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한 해만. 그래서 요때만 경쟁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 거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는 없고 수시로 운영을 신입생 320명 모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입학생 학생들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텍은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가냐.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학생들의 한 70%? 해마다 뭐 70%에서 80% 정도는 일반고에서 입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학생들 비율은 과학고, 영재고에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일반고가 1,5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가 한 27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나름 각 고등학교 속한 고등학교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준비했다면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별 비율은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학, 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여학생들 비율은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작년에는 한 23.5%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특히 이학에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대의 다른 대학 공대에 비하면 여학생이 많은 편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전형이라고 해서 여학생들한테 특별히 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에서는 많은 이제 그 변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입학하는 학생들 분포인데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고3 학생 인원수 비율과 좀 비슷하게 가는 추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대학에 대한 소개를 드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나 졸업생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형에서 비교과에서 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기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은 학생들을 받아서, 저희 고민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를 마쳤을 때 4년 후에 졸업할 때 국내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자 또 이제 이 300명이라는 작은 학교를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을 4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이제 소수로 개별 맞춤형으로 이제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MIT나 어느 대학 학생들과 경쟁을 해도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로 키우자. 이게 저희 학교가 세워진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4년 동안 그대로 지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그런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형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이 학생이 이 4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학생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이학과 공학에 이런 학자로서 연구로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야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한 연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누가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일까? 이런 학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에 관심 있는 친구일까? 이게 저희가 전형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0명 모두 정시가 아니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전형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형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기계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려는 그런 그 과정들을 저희가 다 중간에 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정말로 이 학생이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성장할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면 면접의 기회를 주고 입학할 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형을 설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형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모집 요강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공부, 그리고 수능 준비도 우리는 안 보지만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능 후에 면접을 보고 있고요. 면접은 지금 이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타대학과 이제 겹치지 않도록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3일 모두 보는 건 아니고요. 학과에 따라서 하루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오전 면접이 될 수도 있고요. 오후 면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나 월요일 면접을 보게 되고, 창의 IT 융합공학과는 1박 2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토, 일이나 일, 월 이렇게 면접, 1박 2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한 지원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갖추면 지원하실 수 있고 학교당 인원 제한 없습니다. 학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학과가 나와 있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단일 계열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데요. 이 학과는 아직 고등학생 중에서 내가 아직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학과가 있는데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좀 살펴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학과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 2학년 올라갈 때 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일 계열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여러 학과가 나와 있는데요. 1학년 때는 320명이 입학을 하면 320명이 학과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320명을 모든 학과를 이렇게 섞어서 20명씩 반을 만듭니다. 분반. 그리고 그 분반이 같은 수업들을 듣고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계열로 들어오셔도 어떤 소속감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 힘든 부분은 없고요. 네, 1학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든 어느 과로 들어오든 이런 수업들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반별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창의 IT 융합공학과는 굉장히 신소한 학과, 좀 생소한 학과이실 수도 있는데요. IT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융합학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학과인데요. 굉장히 많은 독특한 커리큘럼과 지원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페이스북에 창의 IT 융합 이렇게 검색하시면 홍익이라는 이런 이렇게 블로그가 뜹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입학사정관실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의 현재 역량과 잠재 역량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과정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 2개의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 창의 IT 인재 전형. 근데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 전형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면접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제가 참고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형은 2단계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보시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이 서류 외에도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를 3건에 한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했다 이름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나 혹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이 활동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만 있고 설명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를 활용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게 필수 서류는 아닌데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데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 안 내셔도 불이익 없고요. 안 내고도 합격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채널을 저희가 막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자료들을 저희 쪽에 제출을 하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저희가 서류 평가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시면 평가의 2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교과를 통해서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비교과를 통해서 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교과는 일단 저희가 보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그 외의 과목은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에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 교과 영역에서는 저희가 국영수가를 반영을 하는데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어느 과목 필요 없이 대학에 와서 수학과뿐만 아니라 아마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거나 학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기회도 굉장히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영수가를 반영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학에 와서 듣는 수업 중에는, 전공 수업 중에는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기초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고려해서 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요. 그렇다고 국어,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럼 자료로는 무엇을 보느냐? 사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 내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사실 학교 공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영수가를 반영하고 학교 내신으로 그런 학업 능력들을 많이 검증을 하고 있다. 학생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아까 경쟁률을 말씀드렸지만 6대1이 정말 실경쟁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그럴 때 겸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그 학과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와의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나, 그리고 본인의 학업 능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쪽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비교과에서는 무엇을 보냐? 저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과만 봤을 때는 이 학생, 이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도 그래요. 추천서 쓰실 때 우리 몇 반에서 자연계를 공부 잘하는 친구 누구입니다로 끝났어요. 근데 비교과를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 학생이 학업 능력이 있다? 그건 교과에서 봤잖아요. 그럼 학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비교과에서는 그 다음부터 관심이 있는 거는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학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 소개를 저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오면 아무래도 이공계 분야에 흥미있고 재미있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저희 대학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 교수님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연구를 하지만 교수가 됐기 때문에 연구 실적을 내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매년 경주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면서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가 연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 그런 사람이 대학에 와서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아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아무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가 나랑 잘 맞을지 이제 한 번도 고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지원서를 쓰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과연 어느 학과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 잘 모르지만 찾아보고 알아보고,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동아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 분야와 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동적으로 나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거가 나랑 잘 맞을지 한번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해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고등학생으로 그 부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한 번쯤은 해보고 대학에 오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장 가능성에는 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업적으로도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들의 어떤 현재의 실력, 성적 이런 부분은 교과 성적에서 성적으로 이미 봤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교수님들께서는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과연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버님들도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일을 시키면 딱 그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줬을 때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까지 확장해서 일을 해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학생의 성적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건 그 국가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보는 거는 이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하나의 개념을 알더라도 그 자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온 과정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장들을 해온 친구들인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학교 같이 다양한 수준별 수업들이 있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 외에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기숙사에 앉아서 나오지 않고 성적 관리만 하고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만큼 굉장히 배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친구일까.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 비교과에서 보는 다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하나로 국한되기보다는 학생들마다 지내온 이런 환경이나 그리고 이제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이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학에 오면 참 많이 성장하겠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생의 가능성을 저희가 기술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공계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공동 연구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함께 연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이 혼자 공부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잘 해요. 근데 이 학생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반장이나 학생회나 이런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봉사 시간도 몇 시간 되면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약하지만 그런 기회들에 자꾸 노출이 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반장을 한번 했다고 해서 어떤 타이틀로 인해서 저희가 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이 학생이 과연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반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활동들에 무관심해서 반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말아먹는 반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서나 여러 가지 제3자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사람의 성향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리드를 잘 하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조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기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조금씩 성장을 해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공부도 잘하고 다른 부분도 완벽한 이런 학생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 세월호나 이런 사건에서도 보지만 한 사람의 리더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더 많은 사람에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을 키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 학생 시기는 그렇게 완벽한 시기가 아닙니다. 항상 약간은 미성숙한 시기고 한참 성장할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런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아직 많이 기회가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그런 기회들을 가짐으로 통해서 조금씩 고민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학업적으로나 어떤 혼자 독립된 섬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업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에 와서 재밌게 놀아야지, 재밌게 자기랑 잘 맞아야지 대학에서 많은 부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친구가 누가 이런 대학과 잘 맞고 또 저희 대학에 왔을 때 재밌게 잘 놀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과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교과에서 국영, 수, 과학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한 해 2,000명 정도가 이제 서류를 지원을 하면 한 5-6명 정도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영수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게 1등급인데 독보적인 1등급이에요. 저희가 이제 모든 등급은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보는데 굉장히 독보적으로 1등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교과를 보니까, 국사나 이제 나머지 교과목을 보니까 8등급, 9등급 거의 이게 학생부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교과에서 볼 때는 학업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국영수가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비교과를 볼 때는 좀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수업 시간, 국영수가 아닌 과목에서 수업 시간은 어떤 태도였을까?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떤 활동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일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합격자는 교과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수하다, 비교과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받은 학생이 있다면 먼저 합격 논의를 합니다. 따로 비율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두 영역에서 우수하다 판단할 학생들을 먼저 합격으로 결정을 하고요. 두 영역에서 모두 우리 학교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된 학생들은 먼저 불합격 논의를 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대략 면접은 3배수 정도를 면접을 보는데, 그러면 아직 그 빈자리가 있다면 누구를 면접의 기회를 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입학위원회에서 그런 합격자 결적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들을 조금 적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대략적인 특징, 그리고 이 학생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고 혹시 면접이 기회가 된다면 서류에서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 면접에서 궁금한 부분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다 기술하고요. 그래서 쭉 기술한 내용을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아까 이제 둘 다 우수하다 결정하고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비교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교과에서 좀 아니다. 좀 이렇게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학생 불합격 될 수 있고요. 근데 교과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평가를 받았는데 학업적으로 약간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면 따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면접의 기회가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교과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 학생 면접의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합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학생은 굉장히 비교과에서 우리 학교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큰 특징은 없지만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 그런 경우 합격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입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를 합격했다는 의미는 이 중에 누가 우리 학교의 구성원으로 돼도 괜찮겠다는 판단이에요. 그만큼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겠다. 이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의 멤버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대학에 와서 이 분야에 와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대해서나 학생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전산으로 보고요. 이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저희가 평가한 내용들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 잠깐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면 모든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대기업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는 올해 지원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선배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도 함께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어떤 자료들도 함께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 후에 유사도가 몇 % 정도 됩니다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럼 대학에서는 한 5% 정도가 넘어가면 모든 서류들을 원문을 비교를 합니다. 이게 대학에서 검색한 화면을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포항공과대학교에 어느 전형에 지원한 A라는 학생이 B대학에 지원한 다른 학생과 이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문을 읽어보고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이건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서류를 6개 대학에 써서 유사하게 나왔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친척관계였습니다. 예전에 작년같이 성장 배경이 있었는데 조부모 밑에서 같이 자란 친척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라온 배경을 적다 보면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두 학생이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활동 프로젝트를 했어요. 쓰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취지는 내가 아닌 나로 평가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표절의 문제는 윤리성으로도 굉장히 학자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학습 방법을 썼는데 너무 잘 쓰고 좋아 보여요. 이제 공부 명만 바꿔서 이제 쓰게 되면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 저희 학교에서 두 가지 면접을 봅니다. 잠재력 평가 면접과 전공적 합성 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학과 구술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수학과 구술 면접을 안 보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면접 설계는 이렇게 했어요. 잠재력 평가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인성이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통해서 이 학생의 학과적 합성, 사고력을 보려고 했고, 수학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 있는가, 그 지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 능력들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고, 수학과 면접을 봐도 대부분 패스를 하더라고요. 페일된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를 했고요. 잠재력 평가 면접과 전공적 합성 면접은 둘 다 이제 개인 면접입니다. 20분 면접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1단계 어떤 자료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잠재력 평가 면접인데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어떤 교과 영역들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아요. 내신이나 이런 거 더 이상. 하지만 학생들의 서류를 읽으면서 저희가 서류 평가하면서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면접에서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기재한 내용들은 잠재력 평가 면접 때 갖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20분 때 면접에 본 인상으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학생이 생활해 온 그걸 베이스로 면접을 보고요.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궁금하다 이런 부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로 보면 대부분 학생들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실제 학생과 서류가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우리가 서류에서 본 부분들이 맞구나. 우리가 서류에서 좀 과장되게 평가했구나. 우리가 서류에서 이런 부분 놓쳤지만 이 학생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저평가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최종 컨펌을 해서 면접을 평가를 합니다. 잠재력 평가 면접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전체 인재상에 비추어서 대학의 학생을 평가한 거라면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학과의 어떤 인재상에 비추어서 학생들의 어떤 우리 해당 학과에 와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사고력을 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학과 교수님 두 분이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면접도 해당 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떤 면접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해 전에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자네는 물리학과에 왜 지원했나?를 질문하셨어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 친구가 물리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는 아나? 왜 지원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질량을 활용한 물리법칙 3가지를 혹시 말해줄 수 있나? 그거였어요. 학생들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웃으면서 질문해요. 왜냐면 물리교과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마친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하나 질문을 더 하셨어요. 그러면 자네가 말한 그 물리법칙 가운데 질량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질문을 하시고 마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물리학도한테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의 어려운 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공부했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지? 이게 우리 학과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대학에 와서 배우면 되고 하나의 개념을 알더라도 물리학도한테는 하나의 개념을 알더라도 그걸 자기 걸로 소화했나?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학과마다 교수님이 이 학생이 우리 과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나, 우리 과에서 이런 자질들이 필요한데 이런 자질들이 있나, 그걸 학생들이 평소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나, 이걸 가지고 많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학과 공학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공학 역시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 과정을 물어본다기보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학생이 굉장히 심플한 어떤 사례를 주실 수도 있고요. 지문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주실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가, 이런 추론 능력이 있나, 생각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용어 때문에 개념을 몰라서 못 풀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생각할 수 있나, 이걸 많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단일 계열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이학으로도 갈 수 있고 공학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학과 공학의 어떤 공통되는 부분이 이게 수학이더라고요. 저희가 사고력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보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일 계열 같은 경우는 이학과 공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함께 출제위원을 맡게 되시고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하나의 이제 피자 한 판이 있는데 5명의 친구가 나눠 먹으려고 한다. 근데 다들 이렇게 체격이 다른데 우리 합리적으로 체중에 비례해서 나눠주자. 근데 한 번에 잘라서 이걸 나누고 싶은데 너 어떻게 자르겠니?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학생이 이 면접을 위해서 따로 어떤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 단원을 공부할 때 그 단원에 대해서 단지 이제 정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빨리 문제를 이 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것보다는 각 단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소화하고 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거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좀 많이 깊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학과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포스트키하는 잡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잠재력 전공적합성 면접을 본 내용을 가지고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창의 IT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 동일합니다. 2단계도 잠재력 평가 면접 동일합니다. 다만 전공적 합성 면접 대신에 창의력 평가 면접을 봅니다. 창의력 평가 면접은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으로 나뉘는데 개인 면접은 어떤 면에서 전공적 합성 면접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의 어떤 사고의 유연성,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 그런 사고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룹 면접은 한 4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어떤 과제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도 그 평가위원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지켜보고 발표하는 부분도 보고 저희가 궁금한 점들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융합 공동 연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 학생이 평소에 알고 있는 어떤 과학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 IT 역시 잠재력 평가 면접과 창의력 면접 두 가지를 통해서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 결정을 하고요. 1박 2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고등학생 1, 2학년 학생들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학과나 진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2박 3일 학과를 알 수 있는 진로 캠프가 있습니다. 지원하시면 되고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2개 학과 정도 가보실 수 있고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좀 더 깊게 학과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 학교 캠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어느 캠프라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학과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나 뭐 하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대학에 가보면, 학과에 가보면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보여요. 아, 이런 걸 공부해야겠구나.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이게 나랑 맞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밌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요. 사실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면 학생들 동기부여가 학생들 스스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갔다 와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찾아서 다른 것들도 찾아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 개발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저희가 40명 정도를 교수님들이 직접 수학과 과학을 3주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학교에서 굉장히 학업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굉장히 스펀지처럼 정말 쪽쪽 빨아들이는데, 학교의 여건상 혹은 개인의 여건상 그동안 심화 수업을 배울 기회가 좀 적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대학에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너무너무 뽑고 싶지만 때로는 그동안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면 기회가 적은 친구들한테 먼저 저희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은 친구들은 지금 충분하고 이대로 준비해서 전형으로 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우선 기회를 하나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 갔더니 지원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낙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보면 지원했다가 안 되고 입학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굉장히 집중된 교수님과 제 학생들도 이 학생 수만큼이나 학업에 있어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런 설명회가 앞으로 있고요. 이 말씀드린 포스트키안 혹시 받아보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과학 잡지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아직 학과에 가봐서 이제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다양한 이공계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